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 한 분 초대했습니다. 그해 겨울 내가 가지고 간 나 잘 있니? 네, 최근에 발표하신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게 시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여전히 젊은 시인의 그런 감수성을 몽글몽글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를 발표하고 계세요. 요즘은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으로도 일하고 계시다는데요. 문정희 시인 함께 만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초대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이신 거죠? 제가 2대입니다. 2대입니까? 네, 초대는 연몽 선생님이 하셨죠. 네. 근데 아직 그 국립한국문학관은 건물이 없잖아요. 네, 개관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벌써 2대 관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이 이렇게 긴데 실제로 문학관 하나 세운다는 게 다른 나라도 뭐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빨리 해야죠. 네. 네. 지금 문학관 위치는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저 은평구 한옥마을에 한옥마을. 부지도 상당히 넓고 그렇죠. 북한산 아래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6년 네, 거의 한 초봄쯤에는 개관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 개관은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만 네. 벌써부터 자료 수집 또 무슨 전시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이제 건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소가 주관을 하시고요. 이제 문학관은 자료 수집, 그렇죠. 또 정리 보존, 그다음에 홍보, 전시, 그다음에 교육까지 이런 일을 이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관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한국문학관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제 사전 행사가 일이 너무 많아요. 현재 지금 저희가 수집한 것이 한 13만 권 되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지금 그 자료들이 그 자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저 세종도서관에 국립세종도서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국립이니까 좀 맡아주시긴 하지만 우리 수장고가 생기면 가져와야죠. 네, 옮겨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니까 물론 책도 매우 소중합니다만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그렇습니다. 뭐 또 전국에 산재한 문학관들하고 이렇게 연계도 하고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관 하면 자꾸 책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활자 매체, 종이 이런 거 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만 물론 그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주된 자료 수집의 근간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더 거대한 또 세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문학관에서는 디지털로서의 문학관 이걸 또 굉장히 한 파트로서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재에 있는 문학관들은 또 나름으로 다 이렇게 의미가 있게 이제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 말하자면 어떤 한 기준 이런 거에는 제대로 이제 총체적 정리는 좀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또 개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도 지금 정하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게 뭐 유명한 전시들을 여러 건 한 저 기사들을 봤는데 그 뭐 북촌 일대를 근대 시절에 살아내던 그런 문인들, 그분들 작품만으로 따로 한번 하신 것도 있고.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업적 중에서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업적인데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이제 그 청와대라는 거대 공간이 이제 있죠.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이제 저희가 청와대 거기에서 한 춘추관을 빌려서 그 일대가 또 문학의 고장이잖아요. 북촌 일대가 그렇죠. 우선 경복궁에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던 훈민정음의 그 장소였기도 하고
북촌 일대, 서촌 일대는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거봉들이 다 거기 살았고. 네, 다 뭐 이상의 흔적이며 윤동주며 그럼요. 또 서정주 선생이 시인부락을 했던 보안여관이라는 그 지금 현재 서점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대가 너무 친근한 공간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주 살아있는 현실의 작가로 초대해서 그렇죠. 청와대 부근을 거닐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영하 뭐 거의 한 20도, 10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아유. 네.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인들이 네. 동시대를 그 자리에서 다 살았었으니까. 그랬었습니다. 그 향취를 느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자극만 주면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문학과 멀어지고 너무 그 보는 그 어떤 연예적 예술에 탐닉해 있다는 예, 그 예. 생각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일일이 이렇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작가의 흔적이 거기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은평구하고 같이 한옥마을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인들을 다 현실로 불러냈어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인들. 네,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덕여왕이라든가 예, 예. 그 우리가 흔히 그 책에서는 처용의 아내가 역신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늘 나와 있는 처용 아내라든가 그다음에 사설하고 박혁거세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그 집을 뛰쳐나가서 산속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아들을 낳아서 왕을 만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든가 예, 뭐 예. 그래서 그 삼국시대의 자유분방한 여인들을 전부 끌어내서 자기 목소리를 부여해서 삼국의 여인들이라는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정희 시인이 여성의 목소리로 세상을 노래하는 시인 아니십니까? 좀 그렇죠. 본인의 어떤 좀 그 철학과 가치관이 깊게 배어 있는 그런 전시 같은데. 아유 너무 그 제 속에 있는 예. 어떤 그 비밀 하나를 꼬집어 주셨는데 네. 여성 했을 때 남성의 상대성으로서의 여성을 생각하니까 그랬지만 실은 여성은 생명의 주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학의 본질은 생명을 예찬하는 거니까 여성의 원형적 그 모성성이라든가 예. 그 아름다운 생명을 향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꺼내서 해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원형적 힘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한국 최초의 시인은 여자였어요. 공무도화가의 그 백수광부의 처가 노래한 공무도화가 임이여 저강을 건너지 마 그러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최초입니까? 그렇죠. 오. 그래서 고조선 시대. 그래서 실제로는 여성에게는 글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역사가 있어서 그렇죠. 조선 시대까지는 조선의 시인들은 주로 90%가 기생이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면에서 가장 크게 문학을 그 본질적 문학을 노래했던 건 여성의 힘들이 있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료 수집도 계속 해 가시고 네. 전시나 기획도 계속 해 나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기증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이제 그동안 비싼 자료, 귀한 자료를 좀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죠. 한국문학관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값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책값이 올라갔나 싶지만 그것의 가치에 대한 어떤 계몽을 했다든가 제고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영향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귀한 자료는 물론 이제 가서 경매도 하고 해서 사오지만 주로 저는 제 기조는요. 주로 이제 기증 중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은 기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동호 교수님 같은 분은 누가 그래 200억 정도의 이제 이렇게 자꾸 숫자와 돈으로 얘기해야만이 실감이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관장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실제로 뭐 그 값을 매겨보진 않았지만 어느 학자가 이건 200억 이상의 가치다. 이런데 흔쾌히 전 생애를 모았던 걸 해주셨거든요. 거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근대문학 자료가 다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거 하나로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김윤식 선생님이라든가 예, 예. 최인훈, 이문구, 조연현 뭐 우리가 다 기라성 같은 작가들, 네. 평론가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작가들이 기꺼이 지금 또 지금 현재도 저한테 저게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의 전화를 예, 받는데 예. 원로들께서 외국에서도 기증받은 게 있었어요. 외국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 오무라 마소라는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이면서 한국학을 하는 학자신데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여기 용재 연세대학에서 주는 백낙준상을 수상을 오셨을 때 잠깐 뵀었더랬어요. 예, 예. 근데 그때 이미 굉장히 연로하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곡히 또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아,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시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50년 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이게 아주 소찬이지만 이제 같이 점심을 드시고 가셨는데 그만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 어떤 그 관례는 한 1년 동안은 그걸 다 존중하고 그냥 있대는데 제가 그걸 주세요라고 한다기보다는 조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찾아뵀죠. 그 유족 사모님도 뵙고 그랬는데 너무들 좋았고요. 집은 아주 아담한 그 도쿄 변두리에 있는 치바라는 데 있는 집인데 거기에 이제 뭐 빼곡히 한국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거의 2만 권 정도였어요. 예, 예. 근데 그 자료의 중요성은 뭐냐면 주로 일본에 흩어진 한국 자료,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북간도나 연변 일대, 그다음에 그 중국 일대 펼쳐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학자가 손이 잘 뻗치지 않는 곳에 그렇죠. 있는 것들이어서 일본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앞서서 훨씬, 네. 자료를 많이 모았었으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의 페이지가 완벽히 쌓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했고 특히 거기에는 이제 윤동주라는 자료가 그 윤동주 시인의 족적을 본인이 이게 쭉 그 탐색하시고 윤동주 묘소도 발견하고 해서 완전히 윤동주라는 한 정말 좋은 시인을 우리 문학사에 인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근데 네. 그 6개월 만에 제가 그 조문을 가서 뭐 산소에 가서 이렇게 조롱박에다가 물도 떠서 이렇게 일본식으로 참 조문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유족께서 이제 좋아하시면서 주셔서 10월 말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힘이 합해져서 네. 정말 그럴듯하고 멋진 국립한국문학관이 빨리 이제 건물까지도 완성되길 바라고 네. 그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 선생님 시 인생 얘기. 좋죠. 저는 평생 그냥 시인이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그 직책을 맡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그 쓰고 읽는다는 내 삶에 혹시 약간의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 게다가 그래도 봉사하셔야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기회가 또 이런 어떤 뜻하지 않은 조직 사회를 내가 이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인 자체로서는 약간 약자의 편에 쓰는 거예요. 표현도 제한도 가져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했는데 정말 뜻밖에도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재밌지 않으면 잘 됐네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요. 네. 물론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줘요. 그래서 같이 손발을 맞춰가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이고 특히 제가 어느 인터뷰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종 수장고에 갔을 때는 온몸이 막 이렇게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직접 그 실물들을 보니까 예. 어떻게 그 헌한설원 시집, 정철 송강가사 이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많이 봤지만 이 코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실물이 있고 네, 손으로 만지지 못했어요. 부식이 될까 봐. 그렇죠. 만지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난 복 받았구나.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가진 선조를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문학이 사랑받는 우리 시스템 속에 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저도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그런 어떤 정치적 격변이 올 때마다 비판도 하고 어떨 때는 뭐도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이 문학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존하고 키울 만큼한 나라에 다시 살게 된 거 예, 예. 이런 것에 대한 감격도 좀 있었습니다. 자부심도 있으시겠고. 그렇습니다. 네. 네. Billboard that I pass by every day, written on the bumper of the car that I'm tailgating on. And I've made my peace with the way these memories taste bittersweet. And it's strange but fine how we grew apart and stayed parallel lines. 3 years doesn't seem so long. Haunted by the ghost of Avalon. 우리 선생님은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시를 잘 쓰셨다고요? 잘 썼어요. 초등학교 그 아주 시골 학교에 다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전교생이 뭐 20명도 안 되니까 네. 한 학년이 아니라 거기서는 너무 이제 괜찮은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 광주 소속국민학교 그게 전국 과밀학교 배비붐 시대 전교생이 7천 몇백 명이에요. 어이구. 그 학교에 오니까 초원의 성원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제 4학년 마치고 5학년 때부터 중학교에 좋은 학교에 가려고? 네, 그 혼자 그냥 광주로 오신 네, 거예요? 유학을 왔었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해가 저물면 너무 눈물이 나고. 그랬겠죠. 네, 이게 이제 고독이라는 이름은 아닌데 고독, 허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끄적거렸는데 학교에서 너무나 잘 썼다는 거예요. 예. 야, 너는 왜 이렇게 잘 쓰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방황 없이 내 길을 찾았다는 거. 처음부터 시인, 아니, 저 작가였어요. 작가. 네, 그때는 산문부 1등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54년이 됐습니다. 등단이. 등단하신 게 예. 초등학교는 그보다 훨씬 전이고. 그때는 이제 11살, 2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혼자 그 11살 먹은 아이를 대도시에 던진 부모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데다가 아이를 던졌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좋은 그 제기를 밟아서 학교 교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랬겠죠. 굉장히 연로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막내여서.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이 문학을 하겠다고. 예, 예. 이거는 더할 수 없이 겁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한 20대 초반부터 이미 알았어요. 아, 이건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어려운 길. 위험한, 위험하고 어려운 길에 나섰구나.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갔으니까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 이거는 예. 여기서 가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예. 느낌은 있었어요. 아무튼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문제, 네. 뭐 시건, 산문이건 뭔가 이렇게 쓰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벌써 시집을 몇 권 내시지 않았어요? 한 권 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최초라고. 그러니까 이제. 등단하시기 전인데. 예, 예, 예. 또 그때 선생님이 근데 제가 늘 감사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발견해 주신 그 눈이에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전국 100일장 나가서 상을 휩쓰니까 선생님들이 눈을 아니, 눈여겨 여름방학 볼- 숙제로 낸 걸 보고 너 이리 와라 해서 예, 너는 예. 100일장 나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일장 가서 휩쓸었죠. 예. 고등학교 때 막 한 20번 상을 타니까 음. 유명해졌어요. 예. 근데 그때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약간 식민지 후에 6.25를 거친 세대니까 많은 오락물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문학의 전국 문학 소녀 중에 스타들이 누군지 다 아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학원 문학상 이런 거 맞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유명한 소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럼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100일장에 나간서 만난 심사위원들이 뭐 무예 양주동서부터 모윤숙, 황순원, 김동리 당시에 한국의 전부 최고의 대가들을 만나 뵙게 최고봉들이죠.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대학에서도 너 우리 학교에 오면 안 되겠니?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대학도 선택해서 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제자가 된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축복받은 삶인데 네. 위험한 축복이었죠. 왜 위험합니까? 문학은요, 다른 분야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 안 되면 과장도 되고 또 박사가 안 되면 석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문학은 최고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낙엽이에요. 20세기 피카소가 아니면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되듯이 문학이라는 것은 뭐 절대 최고만 남고 예술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예술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지난해에 가서 보니까 제가 문학 소녀 때 말하자면 어떤 콘테스트로 1등 해갖고 1등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거기다가 어린 시절에 뭐 시집을 냈다는 둥, 어서 장원을 했다는 둥 이런 거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것이 마치 젖은 속옷 하나를 잘못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굉장히 옹색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최고의 스승들이 눈여겨보고 상도 많이 탔지만 그게 인간 인생이 오롯이 담긴 최고 작품이었던 것은 아닌 것이고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입문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0대 이제 다 등단은 하고요. 등단작이 뭐였죠? 등단작은 뭐 불면이라는 작품인데 당시에 그 신춘문예하고 현대문학이라는 유일한 잡지에 3년을 거쳐서 3회 추천을 받는 게 등단 코스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단숨에 합격을 해주는 것이 월간문학이라는 게 새로 창간이 돼서 거기에 등단을 하게 됐어요. 69년이죠. 그게. 네, 대학교 4학년인데 등단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걱정 안 했어요. 그거는 되려니. 네,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등단되고 첫 번째 그 청탁을 받은 것이 그때는 등단한다 해서 누가 청탁을 합니까? 그냥. 근데 사상계였어요. 그 유명한. 근데 그것이 마침 김지하의 오적하고 같이 시가 실렸어요? 네, 70년 5호로. 그래서 드디어 나는 첫 작품을 발표하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와, 세상은 뒤집히겠지 그랬는데 그 깔리기도 전에 서점에 깔리기도 전에 그 전부 회수되는 압수당했죠. 네, 그런 또 그랬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는 그 기념호로 네, 희귀본이 돼 있죠. 이제 그런 것을 54년 동안 겪었어요. 아무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등단 후 뭐 잠깐 잡지사에도 계셨고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뭐 그러면서 시는 또 계속 발표하시고. 항상 제 삶의 한가운데는 시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잡지사에서 왜 그만둬 200대 1의 여기자라는 것이 매체가 없으니까 잡지가 여성지가 하나인데 200대 1을 물리치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때 아마 필기시험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등단 시인이라는 걸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라는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아이고 그 시절은 그랬죠. 그럼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천신만고 선생님도 하시고. 네, 교사를 했는데 야간 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그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요? 그 밤에 이제 낮에도 중학교에도 잠깐 한 1, 2년 있다 야간으로 옮겼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불빛에 지금처럼 이렇게 등불이 크지도 않은 그 희미한 등불 밑에 야간 학교 여학생들이 오는데 낮에는 다 어느 사무실에서 재떨이도 비우고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졸아요. 막 졸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아이들이 15, 16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유관순 누나가 16살이잖아요. 근데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16세 소녀 속에 갇혀진 열사 누나가 너무 커요. 이 아이들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죽었단 말이야? 자유를 알아? 막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제가 23살인가 4살이니까. 그래서 그때 쓴 작품이 아우네의 새라는 유관순 일대기를 쓴 장시였고 아무튼 결혼해서 또 아이들도 낳아서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도 또 꾸준히 쓰시고 그러다가 뉴욕은 왜 가셨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오빠들하고 똑같은 코스로 도해지로 유학을 시킨 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선택받은 딸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냥 우리 보통 한국 가정들이 다 그렇듯이 제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몇 대 독자라고 해서 아들을 말로는 안 하지만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그 중압감이 어. 깊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선 시대가 나한테 도래한 거예요.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관습대로 사신 네, 거죠. 전통이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조상을 위하는 거니까 크게 보면 그래서 한 번도 뭐라고 이렇게 반항하거나 반대 의견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회과학서를 좀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페미니즘이니 여성학인 이런 게 개념 정립되기 네, 전이죠. 정립이 전이에요. 그러고 있는 그 와중에 거의 고등학교 교사를 한 8년쯤 했었어요. 이 학교 저 학교. 그러다가 마침 뉴욕 대학원에 이제 입학 원서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영어도 좀 부족하고 그랬지만 거침없이 이제 택했죠. 가셨죠. 예, 애들 둘을 데리고요. 가셔서 어땠습니까? 엄청난 혼란. 첫째는 제가 한국 사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라는 게 한국어를 가지고 작품을 쓴다는 것들이 제가 가진 장점인데 그걸 제거해버리고 예. 제 영어가요. 그냥 짧은 영어로 네, 공부를 초등학생 해내야 영어로 돼요. 네, 나는 오늘 세탁소에 갔습니다. 뭐 이런 영어를 갖고 조금 그걸 배우면서 대학원에 가서 무슨 뭐 미학을 배우고 종교학을 배우니까 그런 괴리, 그다음에 거기서 내 한국어를 제거해버린 나의 이 철학, 그다음에 우리는 한미 몇 주년하고 미국하고 너무 우리가 형제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리아라는 나라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세계의 분단국이고 외채 사회국이었어요. 그리고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아주 안 좋고 광주와 이산가족 찾기와 랑군에 우리 요인들이 가서 예. 당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것이 전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혼란과 오기와 그런 것 속에서 그다음에 그 예술적인 자극이 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에 너무 그때 사로잡혀서 예. 일본인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 소련도 중국도 주계장막, 철회장막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술도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뉴욕에선 다 접할 수 있죠. 뉴욕에 갔더니 그게 물밀듯이 와가지고요. 너무나 이제 그 기가 막힌 거예요. 문화적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탐식하느라고 예. 정신이 없었어요. 무지하게 가난했지만 그 가난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난이었어요. 뭐 가난적으로 얘기하면 뭐 바퀴벌레가 막 구글거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가 옮아가지고 아이고. 머리에 이도 앓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다양한 문화적 자양분을 흡수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눈을 좀 뜬 거죠. 뭐에 대한 눈을 뜨셨습니까? 거기서? 저는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가 저는 한국어가 제일 사랑하는 제 언어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 만약에 영어면 영어, 다른 언어를 하나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 소통 도구를 하나 얻는 게 아니라 우주가 하나 열리는 것 같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작가로서의 삶에서 해외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겁이 없어진 그런 것들은 있어요. 뭐 지금도 가서 막 유창하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예. 거의 겁이 없어진 그런 것은 참 큰 도움이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또 계속 가르치시고 네. 그러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펴내신 시집만 15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권에 보통 몇 편씩 실립니까? 한 70편 정도? 그럼 1000편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 편수가 많다는 것은 쭉 현역이었고 그 벼 위에 물을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좋아요.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작품이 한두 편만 있어도 되는 걸. 근데 등단 후 54년을 생각하면 1000편 넘었다는 게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작인 시인들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집에서 하루에 정말 몇 권의 시집을 증정받거든요. 그때마다 물론 읽습니다. 얼마나 뭐 누구 해전하고 그러면 이분은 왜 이 시집을 내야 하는 필연성이 뭐지라는 질문에 이거는 안 내도 된다 하는 것도 덜어 있어요. 덜 있죠. 예, 그러면 제 것도 가서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게끔 예. 반드시 어떤 엄선하시고. 네, 문학 세계의 변환과 개성이 뚜렷해질 때 내도록 노력했고요. 그 사이사이 뭐 에세이집 같은 게 50권, 60권쯤 되니까 예. 이 쉰 적은 없어요. 네.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지만 그 많은 시 중에 가장 사랑하는 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상하게요. 시가 운이 있어요. 지 운명이 있어요. 나는 좀 창피해서 특집할 때 5편 내면 그중에 제일 끝에다가 슬며시 넣었던 게 너무나 막 애송시가 돼서 돌아오고요. 그럴 수 있죠. 어떤 거는 야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차렷 내가 내일은 세상이 뒤집힐 거야 그러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럴 되게 수 있죠.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 같은 걸 받았을 때 그냥 몇 편 한 대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데 오늘은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계령을 위한 연가.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로 꼽히기도 하고 이게 몇 그렇습니다. 년도쯤에 나온 이것도 한 15년, 좀 20년은 됐습니다. 어. 네. 시 좀 저희들 네, 위해 그래 볼까요? 낭송해 주시겠어요? 네, 좋죠. 네.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네, 네. 그냥 빨리 고립되어 읽었습니다. 묶여 있으나 그것이 자유다. 네. 뭐 그 폭설 속에 갇히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내와 저 토끼 같은 애들을 갖고 묻히리 이거는 아니죠.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못 잊을 꼭 그것이 자꾸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 이런 생각은 시 속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야죠. 예, 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선생님 시는 또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출판된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권. 그래서 그 뉴욕에서 얻은 제 어떤 한 그 시야의 넓힘이랄까 하는 것들이 우리 언어가 한국어로 된 것들을 빨리 번역을 해서 그래도 좀 알려야 되겠다.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선배님들이나 모두 어떻게 생각했냐면 번역하면 많이 잃어버린다. 김서울이 번역이 됐겠나? 뭐 윤동주를 번역해봐라 재미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익스피어나 괴테며 다 카프카 읽죠. 다 번역을 통해서 읽어도 그러니까요. 또 많이 잃어버렸겠지만 알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오역이 있고 좀 미흡하더라도 번역이 됐으면 해서 해야죠. 번역에 적극적으로 좀 했었어요. 노력을 예. 했었어요. 그래서 예. 11개국 언어로 14권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네. 또 시가 많이 팔리는 물건도 아닌데 11개국 언어 중에는 뭐 인도네시아어도 그렇고 알바니아어도 그렇고
최초가 너무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예. 현재는 이제 그게 제 좀 큰 그 보람이죠. 앞으로도 그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스페인어가 이제 2권이고 영어가 3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속으로 조금 더 대표작 중심으로 좀 더 본격적인 번역을 예, 했으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를 쓰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탁 치듯이 일필휘지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어디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뭐 무슨 이 삼배를 깁듯이 이렇게 엮어내십니까? 시라는 물건이 어떨 때 보면 참 민감하고 요망한 물건이에요. 요망하다. 요망스러워요. 그래서 조그만 한눈을 팔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연애를 할 때도 시는 안 써져요. 연애하면 시가 많이 써지는 것 같지만 그때 썼던 문자들은 나중에 보면 시가 아니라 격정의 토로라든가 유치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행을 갔다 오거나 딴짓을 조금만 하고 오면 발로 여지없이 차버려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요. 어허. 그래서 이제 꼭 제가 여행을 외국에 가서 한 보름쯤 있으면 보름만큼 애걸복걸해요. 그래서 책상에 가서 어떻게 해보면 겨우 조금 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감을 얻는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뭐 번개처럼 뒤통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다.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쓰고 있고 끊임없이 시적 포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언어화하는 예, 예. 오늘같이 이렇게 조명이 밝고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고 이런 어떤 감성도 언어화를 해야 돼. 그렇죠. 느낌만 가요. 그래서 예. 어느 굉장히 좋은 이 경치 좋은 데 가면 막 주변 분들이 시 한번 읊혀보세요. 좋으시죠? 막 이러는데 이 김삿갓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끊임없이 시에 애걸하고 구걸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어렵군요.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다고 시를 위대한 데다 놓으면 안 돼요. 무슨 시가 대단한 순수의 덩어리고 뭐 선비의 상징인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아니고. 네, 시 쓰던 손의 위대함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온갖 쓰레기를 다 잡고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는 게 이제 시 쓰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시랑 그냥 함께 뒹굴며 사시는 거군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삶 속에 시가 있고 그렇지 시는 따로 있고 그래서 관념적인 언어 있잖아요. 뭐 기도가 어떻고 천상의 영혼이여 이런 시일수록 실감이 없죠. 예. 허위일 때가 많죠. 주로 이제 여성의 언어로 시를 쓴 시인, 네. 또 자유를 노래한 시인. 주로 이 여성성, 자유 또 뭐 어떤 걸 추구하시죠? 제가 그 여성의 언어로 쓰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가 유방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리고 시집 제목을 유황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기. 그래서 어느 그 뭐 우리나라의 참 대표적인 엘리트들이 모인 강연에 가서 다음 시집 제목 유황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 한 80명쯤 모인 분들이 전부 깔깔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황이라는 거를 어떤 다른 성적인 뉘앙스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게 남성적 시각이죠. 근데 제가 쓴 유방은 유방암 사진을 찍으면서 내 몸이 나에게 돌아온 그런 것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언어로 여성의 몸을 쓴 거라서 유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예요. 그게 이제 여성성, 여성의 언어이고 네. 또 평생 또 자유를 갈구하시고 저는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또 그리고 또 추구하시는 문정희의 세계는 저는 고독과 자유 그랬었어요. 고독과 자유. 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그 개념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제대로 아는지도 어떨 때 의심스러운데 동의어예요. 고독은 자유다. 네. 어떨 때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자유로워요. 그리고 가장 자유로웠을 때 가장 고독해요. 아주 개별적이고 자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절대적인 자유라는 건 인간의 몸을 가진 이상 또 드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삶과 결부돼서 구체적으로 늘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막연히 나는 자유를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 문학에서는 구체야말로 문학의 귀염둥이다 이런 말인데 되게 이제 애송시에서 보면 뭐 조금 막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한국 시들이 그런 애송시를 사랑하는데 잘못
하면 이게 점점 그렇게 막연한 거, 추상적인 거. 네, 정서적인 거 이런 것이 해서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투시하는 투시력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어디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네. 외국에 가셨을 때 네. 외국의 어떤 언론인이 한국의 젊은 작가들, 젊은 시인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젊습니다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습니다. 그 난징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아방갸르트 서점이라고 우리만 막 굉장히 좋은 서점을 가진 것 같지만 놀랬어요. 너무 대규모의 너무나 잘된 서점이에요. 거기에 아도니스라는 시리아 출신인데 지금 프랑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정말 노벨급 매해 그 노벨상에 올라가는 아도니스하고 같이 초대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도니스를 보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작가보다는 뭐 인산인해였어요. 그래서 그 홀을 보면서 중국이 희망이 있구나. 저는 중국을 제 한국이 시인의 눈으로 본 중국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학에 관심 있는 이 미어 터지는 이 젊은이들 그래서 굉장히 고무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주로 아도니스에게 질문이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저에게 질문이 왔는데 젊은 한국 시인들은 뭘 쓰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랄하고 다양하다. 그 얘기를 실컷 자랑한 다음에 그러나 나보다 더 젊은 작가를 아직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가지고 광저우 세계 작가대회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죠. 계속 쓰실 거죠? 저는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예, 근데 예. 이게 제 늘 모토입니다. 예, 예. 뭐 가장 젊은 작가시니까 젊고 싶어요. 반세기는 더 쓰셔야죠. 그리고 제가 문학관 맡은 것도 네.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상상력도 좀 있고 아직은. 그래서 문학관 이건 뭐지? 이런 호기심이 많았고 나중에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그때 문학관 내가 맡을 뻔했는데 안 했어 이런 말보다는 예.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휘젓고 한번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저를 그 많은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나라에도 좀 보답을 그럼 드리고 싶고 그런, 봉사하셔야죠.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학관도 기대하겠고요. 네.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세기 넘게 시와 함께 살아온 70을 훌쩍 넘긴 시인이 나보다 젊은 작가 못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